어제는 우리 지난 학기에 쓰던 거. 내가 사진을 붙일까 하다가 뭐 굳이. 강의 진행은, 내가 강의 계획표에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제일 중요할 텐데, 강의 계획표에는 그게 퍼센트로밖에 못 나타내서 못했는데 나는 더 쉽게 하려고 그래. 우리 보통 일반 물리 때 하던 것처럼 중간고사 100점 시험 보고 기말고사 100점 그 다음에 숙제 100점 그래서 300점 만점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숙제는 지난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퀴즈는 안 봐. 지난 학기 퀴즈 봤어요? 우리 퀴즈 안 봐. 사람마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퀴즈는 안 봐. 왜냐하면 나한테 강의를 듣는 게 퀴즈를 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퀴즈까지 보게 하려면 힘들어서 나는 그 대신 숙제를 내요. 숙제를 내는데 이 챕터 2개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한 챕터에서 한 2-3문제씩 그러니까 한 4개에서 6문제 정도를 챕터 2개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는 한 반 정도는 강의를 복습하는 문제.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어왔으면 조금만 고생하면 풀 수 있는 문제. 나머지 반은 도전 문제. 그렇게 해서 낼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잘 들면 적어도 반은 따먹고 들어가겠구만. 그 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하면. 그래서 전체 숙제 점수의 40% 이하를 받으면 성적을 안 줘요. F야. 알겠죠? 그 다음에 출석은 내가 내 아들한테 배웠던 369 게임을 응용해서 369야. 알죠? 369. 그 다음에 숙제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 세대에 완전히 돌입한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쓰는 글씨가 개판이다 라고 하지만 난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숙제가 그래도 약간의 그런 뭐라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처럼 해야 되니까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표지 하나 답시다. 표지 하나 이렇게 달아서 어느 문제를 누가 내는지 이렇게 딱 표지 하나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되고 본문에서는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뭐 수능이나 혹은 단답형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학교에 와서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그 연습을 사실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를 푼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물리 문제는 마지막에 답을 구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답으로 향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 방법을 취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식으로 몇 개의 필요한 식만 쓰고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 점수 안 줘요. 난 그런 거 점수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는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겠다. 그 접근 방법을 쓸 때 뭐 공식이 필요하면 공식을 쓰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을 써서 뭐냐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누가 나와서 칠판 앞에서 풀면서 설명할 사람 할 때 여러분들이 딱 나와서 설명을 할 때 물론 칠판에는 수식만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을 다 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그 설명을 다 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 거는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나를 채점하는 조교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교한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수식만 쭉 쓴 다음에 조교님이 알아서 나머지는 알아서 이해하시죠 라고 쓰는 거는 그래? 배를 째라는구만. 째주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안 통해. 그러니까 조교 혹은 같은 동료에게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라는 거를 쭉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처음에는 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쓸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연습도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이런 거를 쭉 연습을 하면 다른 데서도 꼭 이 다른 전공 혹은 전공 과정에 가서 다른 숙제를 하더라도 혹은 뭐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쓰더라도 혹은 취직을 해서 보고서를 쓰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만큼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하자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쏟아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면 우리 1학기 때는 해봤으니까 이제 연습이 뭐라는 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습을 물론 하죠. 연습을 안 했나?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조교 장현준.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강의 시간 끝나기 한 5분 정도 일찍 끝낼 테니까 그때 우리 중요한 건 연습 시간을 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연습 시간을 우리 정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일반 물리를 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뭐 1학기 때도 들었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강의를 대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공대생이 왜 일반 물리를 배우냐? 우리는 물리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 내 딸내미가 디자인을 공부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이 그래도 뭐 2차 방정식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딸내미가 내가? 왜요?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필요 없냐? 일반 물리가 그럼 왜 필요 없냐? 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물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많은 뉴턴의 방정식, 뭐 유체역학 이런 것들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공식의 바다에서 헤매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한 것처럼 이 공식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연습이죠. 그런 연습이긴 하지만 그럼 그 수많은 공식 혹은 수많은 내용 지금 다 잊어버렸죠. 물론 되게 방학이 지나면 그래서 방학이 있는 거예요. 방학은 그 전 학기에 배웠던 걸 다 잊어버리라고 만든 게 방학이에요. 그 왜 있죠? 왜 무협 만화 같은 거 보면 무림의 고수들이 막 하다가 궁극에 도는 모든 것을 잊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냐? 그 대충 아는데 식을 쓰려면 약간 헷갈리긴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일반 물리책에서 어디를 보면 찾아볼 수 있냐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방학이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이 일반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는 문제 푸는 능력이에요. problem solving. problem solving 중에서 물론 문제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생물이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학문은 좀 어려워요. 그게 좀 어려워서 사실 문제 푸는 연습,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 가장 좋은 과목이 물리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학년들한테 공대생들 적어도 정량적인 사고방식을 하기를 원하는 과에서는 모두 공대든 이과대학에서든 일반 물리를 듣게 한다 이거예요. 일반 물리 듣는 건 일반 물리 지식,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푼, 문제를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어떤 사고방식,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푸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운동선수가 왜 연습을 해요? 자꾸 해서 몸에 익으려고 하죠. 그래서 정량적인 사고 능력, 특히 물리학에서는 마지막에 나온 답은 항상 숫자나 문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여. 이렇게 마지막에 그걸 물어보죠. 그래서 뭐냐면 최종적인 답을 숫자로 내는 게 이제 정량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1학기 때 연력학을 배울 때 열 에너지가 에너지의 형태다. 그래서 1칼로리가 4.2 줄이다. 그거의 1000배가 1큰 칼로리라고 해서 생물학에서 쓰는 열량의 단위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4층까지 걸어 올라오면 살이 얼마나 빠질까? 여긴 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들었을 때 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 중력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력에 의한 일을 여러분들 몸무게랑 중력 가속도를 대략 크기를 정한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한 2를 계산을 해. 그 다음에 그게 생물학적인 칼로리로 몇 칼로리인가를 계산한 다음에 되게 지방이 타니까 살이 빠질 지방이 1g당 9칼로리니까 얼만큼 빠지냐. 우리 이렇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듣기에는 전혀 정량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물어보는 답은 정량적인 답, 숫자에 물어보는 거면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량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낼 거냐. 이게 소위 말하는 정량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정량적인 사고방식은 여러분들한테 숫자나 수식이나 많이 줘서 이걸 어떻게 잘 푸냐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문제를 주어줘도 그게 만약에 숫자로 답을 주는 거면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푸는 방식을 배울 거라 이거예요. 문제 풀기 능력 조금 아까 말했죠. 일반 언어로 된 문제를 정량적인 문제로 바꾸기. 그래서 바꿔서 정량적인 문제니까 수식을 쓰든 뭐라든 문제를 풀고 다시 그거를 수식을 마치 안 풀은 것처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계속한대. 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소위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들한테 몸에 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여러분들이 또 역시 겨울방학이 되면 이번 학기에 배운 자세한 지식은 잊어버리더라도 그 문제 푸는 능력은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해서 몸에 배서 본능적으로 나오듯이 움직임이 혹은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탔는데 1년 동안 쉬어도 다시 타려고 할 때 처음만 조금 그렇지만 결국 쉽게 타는 것처럼 몸이 익힐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몸이 아니죠. 여러분들 머리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이 이번 학기 동안 내내. 그래서 내 과목은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 봤지만 내가 소위 오픈 코스웨어라고 해서 이 강의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이거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강의 한 주 내에 이게 물론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올라가는데 내가 지난 학기만 해도 그 유튜브 주소를 교수학습개발원에서 나한테 보내주면 잘 올라갔구만 하고 내가 확인을 하고 그쳤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그 링크되는 주소를 블랙보드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아프다거나 혹은 뭐 예비군 훈련 간다거나 해서 강의를 못 들었을 때는 그걸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럼 이제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가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내 강의에 그래서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소한만. 내 강의의 대부분은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학기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여러분들이 자연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힘을 고상한 말로 혹은 전문가 용어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뭐 힘 많이 배웠죠? 장력, 뭐 저항, 마찰력 뭐 여러 가지 배웠죠? 하지만 그러한 힘이 우리 물체의 기본적인 입자, 뭐 원자나 혹은 원자핵 이런 데까지 가면 그런 기본 입자가 있는데 기본 입자가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냐? 자연계에 네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중력을 배웠죠. 중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적인 힘 혹은 그게 물체가 움직이면 자기적인 힘도 생겨서 전자기적인 힘이 그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원자핵 안에서 나오는 힘인데 일반 물리가 원자보다 길이가 무지 길고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아주 작은 경우에서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두 개의 상호작용 하나는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그래서 중성자 같은 거를 자유로운 원자 핵 안에 있는 중성자는 안정적이지만 중성자 하나를 뚝 띄워놓으면 한 7분 정도 지나면 양성자랑 다른 입자로 붕괴를 하죠. 이런 붕괴를 할 때 작용하는 게 약한 상호작용이고 강한 상호작용은 원자핵이 양성자랑 중성자로 모여 있는데 아주 좁은 곳에 있죠. 뭐 중성자는 상관이 없지만 양성자는 전하를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같은 전하를 띤 물체들이 서로 미는데 R제곱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가까이 있으면 다 튕겨 나올 거라 이거예요. 근데 안 튕겨 나오잖아. 그죠? 그거는 전기적인 힘보다 훨씬 센 힘으로 이들을 묶어내는 힘이 있을 거다. 이게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롱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내 연구 분야는 사실 강한 상호작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을 볼 때는 전혀 거시적인 경우에서는 거의 그 효과를 볼 수 없는데 우리 자연계 상호작용 4개를 얘기했지만 첫 번째 중력은 지난 학기 이번 학기에는 전기력과 자기력, 전자기적인 상호작용 한 학기 내내 배워요. 아주 재밌는 아주 전기적인 현상과 자기적인 현상이 아주 흥미로울 뿐더러 그 안에 얽혀있는 구조들이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 학기 내내 배우고 전기, 자기 두 개가 섞여서 맥스웰 방정 이걸 다 설명하는 거를 맥스웰 방정식으로 쓸 수 있고 이게 또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파동을 만들어서 전자기파 파동이면 파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더라? 파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중첩이야. 두 개 섞으면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진폭끼리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폭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파동을.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간섭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파동광학이라는 건 그런 간섭현상, 빛의 간섭현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배웠던
일반 물리는 소위 고전 물리학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루는 대상이 물체가 굉장히 크고, 주관적인 표현이죠. 크다는 건 무엇보다 커야 돼. 원자 크기보다 굉장히 크고 빛의 속도보다 아주 작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입자들을 다룬, 소위 우리가 고전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그럼 물체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아주 작아지면 우리가 고전역학이 물체의 크기가 큰 극한인 거를 포함한 이론을 써야 되는데, 그 이론을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양자역학은 사실 공부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내가 요 바로 다음 강의에 물리학과 학생들한테 양자역학을 강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전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가 하는 거를 조금 맛을 보는, 소위 우리 그런 걸 현대물리라고 해요. 현대물리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책 중에서 34장 기하광학. 기하광학이 뭐죠? 뭐 거울, 렌즈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오목거울, 볼록거울 나온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웠다면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한 20, 30년 전부터 기하광학이 학생들한테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기하광학 자체는 아주 아름답고 실생활에도 많이 쓰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는 훈련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걸 빼요. 요거 빼고, 그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때는 우리가 소위 특수상대론이라는 거 써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는 강의 진도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번에 더군다나 너무나 즐겁게도 한 3주 정도 지나면 일주일 정도의 휴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휴일은 누구나 즐겁지만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건가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때를 봐서, 진도를 봐서 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기학, 전기적인 힘과 자기적인 힘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네 가지를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쁘게 수식으로 써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전자기학에서 다루는 법칙은 네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쿨럼의 법칙,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전하, 정지에 있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럼이 처음 그거를 발견을 해서 보통 쿨럼의 힘이라고 하는데, 전하는 전기적인 힘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 R제곱의 반비례하는 힘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중력이랑 아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 곱한 거는 중력인 경우에는 질량을 서로 곱했는데, 전기적인 힘에는 질량에 대응하는 전기적인 힘을 주는 걸 우리가 electric charge, 전하라고 하는 전하의 양을 곱해요. 이렇게 주어져서, 요거 주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력일 때 여러분들이 쉘 티어렘, 껍질 정리를 배웠죠? 배웠지? 껍질 정리가 뭐더라? 균일한 밀도를 가지는 구로 된 껍질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이게 주는 중력의 기여가 서로 상쇄가 돼서 안에서는 0, 바깥에서는 이 전체 껍질이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는 게 껍질 정리였었죠. 껍질 정리는 중력이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중력이 R제곱분의 1의 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쿨럼의 힘도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면 역시 껍질 정리가 성립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여기서 껍질 정리라고 하지 않고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우스 정리를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전기장,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우리 전기장이라, 우리 중력장을 얘기한 것처럼 전기장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전기적인 힘이 있으면 자기력은 마그네틱 차지가 있어서 자기적인 힘을 그건 아니에요. 마그네틱 차지는 없어요. 전하가 움직일 때, 전하가 움직이면 생겨요. 움직이면,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전기적인 힘, 쿨럼의 힘 같은 거는 전하가 정지해 있는 자기장, 물론 아무 때도 생기면 자기장도 우리 처음에 볼 때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때, 이럴 때만 보는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하가 가만히 있어. 전하가 막 움직이면 어떡할래? 사실 말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하의 분포,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장이 변하면, 자, 예를 들어서 막대 자석이 있으면 막대 자석이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면 그걸 막 흔들면 주위에 자기장이 변하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유도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파라데이, 앞으로 많이 들어볼 사람이에요. 파라데이 법칙.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인데, 이거는 암페어 법칙은 그 반대로, 이번에는 전기장이 변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 요거를 우리가 차근차근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공부할 강의 진행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물리에서 내가 강의에서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내가 지난 30년 동안 학생들한테 질문, 대개 그리고 딴 교수님도 그래요. 질문을 아무 때나 해도 좋다. 아무 때나 해도 좋다. 근데 30년 동안 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게 질문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요즘 신문 기사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던데, 학생들이 예의가 많아. 그래서 강의를 방해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 게 강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내 사고방식을 따라서 내가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상하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강의를 방해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딴 사람도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또 가끔은 부주의하게 숫자가 2나 이런 게 틀릴 수 있어요. 혹은 문제를 풀다가도 틀릴 수 있으면 그런 건 지적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을 하면 내가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우리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일 때 특권 중에 하나가 난 무식해 라고 얘기해도 주위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비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왔지. 모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 집에 가서 안 해. 모든 건 여기서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내가 오늘 강의한 거를 들은 것 중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어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없도록. 그럼 강의를 잘 이해하고 나갔겠지? 라고 했을 때 정말? 하고 물어보는 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그 구체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죠. 자, 이 정도 밑장을 깔아놨으니 질문 있는 사람. 그래도 없네. 희한하네. 그럼 다음, 그렇다고 또 질문을 한 사람한테 이름을 적어서 가산점을 주는 건 너무 야비하잖아. 그건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시애틀인가? 스페이스 니들인가? 자, 그래서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중력은 중력의 원인이 질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있으면 항상 중력이 있어요. 근데 질량도 사실 에너지 한 형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질량이 중력의 근원이라 이거예요. 소스라 이거예요. 그럼 전기적인 힘은 옛날부터 실험적으로 전기적인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유리막대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서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대면은 종이가 달라붙고 막 그러는 전기적인 힘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 이거를 어떤 식으로 법칙을 만드느냐? 법칙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우리 보면 전기적인 힘을 주는 근원, 소스는 전하라고 일렉트릭 차지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야? 서로 문질렀는데 유리막대를 두면 같은 전하는 서로 밀어내고 이거는 뭐 다른 종류인데 하나가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반대의 전하는 서로 잡아당긴다. 우선 정성적으로 다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전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중력이랑 다르죠. 중력은 항상 잡아당기기만 하죠. 왜냐하면 질량은 항상 양수니까. 근데 이거는 양수도 있고 양수, 음수? 가만히 있어요. 두 종류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름을 붙이지? 두 종류의 이름 붙이는 건 많이 있죠. 1, 2 헷갈려. 3도 있을 수 있잖아. 남녀, 음양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런 게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정했어요. 두 개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를 양전화, 플러스 전화, 하나를 음전화, 마이너스 전화로 이름을 붙였어요. 누가?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이자 신문 발행자이자 별거 다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유럽에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말은 누구나 다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하자. 그래서 다 그렇게 했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두 가지가 있지만 어느 걸 플러스로 할 거냐를 정하는 건 어떻게 하나? 맘대로 한 거예요. 하나를 플러스로 정하면 나머지를 마이너스로 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게 전자의 전화를 음의 전화. 나중에 보고 나니까 전자의 전화를 음의 전화로, 양성자의 전화를 양의 전화로 정의한 거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정전기적, 정이라는 게 스태틱, 정지하고 있는 정전기적인 힘을 쿨럼이 발견을 해서 쿨럼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력은 소스가 한 종류, 질량. 전기적인 힘은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전공하는 원자핵 안에서는 약한 상호작용은 전하 종류가 세 종류예요. 이건 이름 어떻게 붙이냐? 그냥 1, 2, 3이라고 붙여요. 강한 상호작용은 8개나 있어요. 갈수록 복잡해지죠. 다행히 요건 안 한다 이거예요. 요거만.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이 나오면 항상 그 힘 혹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 의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물질을 구분을 해요. 지금 우리 전기적인 힘을 배웠으니까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물체를 구분할 수, 물론 여러 가지 다 있죠. 우리가 지난학기 연력학을 배웠을 때는 물체의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눈 것처럼 지금은 전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기적인 성질에 의한 분류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도체, 영어로는 컨덕터라고 하고 도체는 그 안에서 전하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물체가 도체예요. 전하가 마음대로 움직여? 실제로 전하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전자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건 다 아니까 고체는 그냥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딱딱한 걸 고체라고 하냐? 그렇지. 딱딱한 걸 고체라고 하지.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좀 더 고체는 엄밀한 정의가 있는데 원자 핵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고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자 핵들이 그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전자들이 있어.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들이 원자 핵 가까이 있으면은 전하가 반대니까 요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우리가 걸 속박돼 있다고 하죠. 바운드 일렉트론. 근데 조금 바깥에 있는 데는 별로 세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웠다면 소위 최외곽전자라는 게 있죠. 최외곽전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최외곽전자 혹은 외곽전자가 원자 핵에 속박되지 않은 전자들이 꽤 있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힘을 조금만 전기적인 힘을 가하면 확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이런 물체를 도체라고 해요. 대부분 금속이 그렇죠. 구리 잘 알고 있는 거 도선으로 쓰는 모든 대부분의 금속들이 그래요. 금속 그 다음에 화합물 이온 화합물 그중에 대부분이 소금물 같은 거는 그 안에 이온들이 있죠.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들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이거는 전자가 아니라 전하를 띤 이온들이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소금물 그 다음에 우리 몸도 그런가? 여러분들이 대개 방사능이 우리 몸의 인체에 끼치는 영향 혹은 위험 이런 거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인체를 어떻게 생각하냐? 인체를 물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물 70%가 물이에요. 되게 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순수한 물이면 그 안에 이온들이 없지만 물론 H-이온과 OH 이온이 있지만 아주 작고 하지만 그 안에 소금이라는 이런처럼 이온 화합물을 뿌려놓으면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리 감전되죠.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전자가 이제 그럼 핵에 속박돼 있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자가 없는 경우 그럼 외부에서 전기적인 힘을 가해도 그 안에 있는 전자가 못 움직이죠. 전류가 안 흘러. 전류가 안 흐르는 거를 부도체, 도체가 아닌 거 혹은 절연체 똑같은 말이에요. 부도체는 영어로 하면 컨덕터의 반대니까 넌 컨덕터 혹은 인슐레이터라고 불러요. 반도체, 점점 최근 걸로 오는 것 같은데 반도체, 세미컨덕터. 그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TSMC. TSMC가 뭐더라? 뭐의 약자더라?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죠. 그 안에 세미컨덕터가 있죠. 세미컨덕터는 뭐냐? 반도체야. 세미가 반이라는 뜻이죠. 세미서클이 반원이니까. 그럼 반도체면 반은 전류가 흐르고 반은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야? 그럼 도체지. 조금만 흘러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는 잘 안 흘러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실리콘, 저메늄 이런 건데 그냥 순수한 건 잘 안 되고 약간 불순물을 섞어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20세기의 문명의 발전을 주도한 컴퓨터 혹은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됐죠. 그 원료가 모래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이거 슈퍼컨덕터예요. 이건 뭐냐면 20세기 초에 실험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기술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때 돼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온도를 쭉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금속이 저항이 있는데 처음에 온네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걸 실험을 했는데 절대온도 근처까지 하면 4켈빈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금속이 그때까지는 웬만큼의 흘러가려면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데 진공에서 전류가 흐르면 그냥 쑥 가잖아요. 근데 금속 안에서는 전자가 이동을 하려면 온갖 난관을 극복해야 돼. 원자핵이 있지. 원자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원자핵이 자꾸 일로 와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전자들은 서로 밀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려 그러면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데 저기 가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혹은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가고 싶으려 그러면 잘 못 가죠. 주위에서 막 방해하는 게 많잖아요. 아까 너무 야한 교육에 유튜브에 적합하지 않은 예를 들었나? 축제를 할 때. 축제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나? 그런데 그러니까 저항이 있어요. 근데 온도를 낮추면 이상하게도 저항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항이 줄어드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열이 있으면 원자핵이 진동을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걸 싹 피해가는 거랑 진동하는 걸 피해가는 건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저항이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여기 초전도체는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하나도 없어. 이런 현상을 우리 초전도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이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 만들었다고 했다가 실패한 게 하나 있죠. 하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는 우리 안 해. 이 위에 거만 할 거예요. 요거는 소위 물론 이것도 그렇지만 요거는 소위 양자역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안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우리가 어스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봐야죠. 뭐냐면 전하가 있으면 나 이걸 얘기 안 했구나.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물체가 우리 천체의 운동을 보면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지구의 운동이나 뭐 다른 행성의 운동을 본다고 할 때 우리 어떤 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죠? 중력이죠. 전기적인 힘은 중력보다 훨씬 세요. 한 10, 그것도 뭐 10배, 20배 센 게 아니라 한 10에 30승배 정도 세요. 근데 왜 그러면 태양계에서의 행성의 운동은 전기적인 힘으로 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될까? 중력에 의해서 지배될까? 전하가 없기 때문이지. 생기는 모든 행성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물론 그 안에 우리 원자 안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랑 주위의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가 있지만 중성인 원자는 안에 있는 원자핵의 전하랑 바깥에 있는 음전하랑 양전하가 합해져서 0인 중성인 중성인 원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이 짝을 이루어서 중성인 물체를 만들고 그게 천체의 크기에서도 그 행성들이 전부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해서 전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 수가 정말로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사진 종이네. 빛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종이에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이거 그러면 전하를 띄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전하를 띄게 만드냐? 전하를 떼면 되지. 근데 보통 뗄 때 원자 핵을 떼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전자를 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자를 떼면 음전하가 나가고 나머지는 플러스 전하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문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 이건 다른 그림인데 문지르면 한쪽이 전자를 좀 받아들이기 쉬운 쪽이고 한쪽에 해서 전자가 이렇게 딴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전하를 띄게 되죠. 그렇게 문질러서 접촉을 시켜서 만드는 거, 절연체인 경우. 도체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막 섞여서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다가 음으로 대전된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걸 이렇게 쑥 가지고 오면 이 안에 있는 전하들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며.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플러스 전하는 땡겨져 오고 마이너스 전하는 일로 밀려갈 거 아니에요? 물론 원자 핵이 다가오진 않죠. 전자가 밀려나가면 남는 부분이 플러스 전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그냥 플러스 전하가 일로 오고 마이너스 전하가 일로 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이게 어디 마이너스 전하가 갈 데가 없죠. 근데 마이너스 이쪽 끝을 땅이랑 연결해. 이렇게 접지를 한다는 그 기호예요. 접지를 하면 이렇게 기호를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지만 이게 그 아까 원래 있는 거기서는 갈 데가 없지만 이렇게 놓으면 거기에 지구가 연결된 거죠. 지구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하가 그냥 쑥 다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는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쑥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끔 건조한 날이나 이럴 때 문 손잡이를 만지거나 이럴 때 보면 스파크 찌릿찌릿한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심각하게 대전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밑창이 고무바닥인 걸로 치면 밑에랑 떼 있으면 아니 이렇게 있으면 전하가 그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 그런 정전기가 생기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스파크나 이런 걸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접지를 해요. 접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전기 플러그에 보통 이렇게 2개를 꼽지만 어떤 거 이렇게 3개짜리가 있죠. 3개 중에 그 하나가 접지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지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전하가 전부 다 훨씬 더 무한히 큰 곳에, 여긴 지구니까 지구로 다 전하가 다 쑥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쪽에 접지를 이렇게 시키면 마이너스 전하는 쑥 다 내려가요. 플러스 전하는 여기 이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딱 빼. 그럼 이제 이게 서로 너무 가까이 있는데 그리고 서로 밀어가지고서 균일하게 분포돼서 플러스 전하가 되죠. 도체를 유도시켜서 이런 게 전하가 유도됐다고 하죠. 이건 물론 빼면 다시 원래대로 되니까 다음과 같이 대전시키는 방법이 문질러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거 뭐야? 그렇지. 이것도 두 금속공을 붙여놓은 다음에 한쪽을 플러스 전하를 딱 대면 마이너스 전하 일로 오고 플러스 전하 일로 가. 그런 다음에 2개를 떼.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 이렇게 따로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퀴즈.
물체 A를 물체 B에 가까이 했더니 물체 A가 물체 B로 끌려간다. 물체 B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 물체 A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보가 부족해. 답할 수 없다. 야비한 선택이죠. 양전하를 띠고 있진 않아. 그죠? 왜냐면 양전하를 띠면 서로 밀어야 되니까. 음전하를 띠면, 음전하네. 그죠?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전하가 두 개가 전하가 있어야지 서로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네. 아이씨, B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절연체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전하를 띤 물체를 가까이 대면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은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플러스 전을 가까이 대면 원자가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으면 플러스 전을 가까이 대면 전자는 이쪽으로 끌려. 원자 핵은 약간 밀려. 이렇게 생기죠.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약간 끌리고 플러스는 약간 이렇게. 그래, 근데 이제 또 마이너스 전하가 좀 가까이 있죠. 여기 좀 이따 아까 R제곱분의 1 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세게 잡아당겨요. 이건 덜 밀어. 그러니까 절연체 중성인 물체라고 하더라도 절연체인 경우에는 가까이 되면 전하가 유도된다 이거예요. 그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것도 맞네. 그럼 BC야? 아니면 D야? D? 나 같으면 D로 하게. 이 D가 없으면 BC를 고르겠지만 D가 있으면 D라고 해야 되죠. D. 나이스 초이스. 잘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정성적인 전기적인 힘을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게 쿨럼의 법칙이에요. 쿨럼의 법칙은 쿨럼 아까 말한 것처럼 R 제곱에 반비례한다. 또 하나는 두 개의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근데 두 개의 전하의 곱이라는 게 중력인 경우에는 전부 다 질량이 양수니까 항상 곱하면 양수인데 이제는 Q1 곱하기 Q2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둘 다 플러스 전하네? 그럼 이게 이쪽으로 미는 힘 F1, 2라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첨자를 잘 써야 돼요. 쓸 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원이 2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합시다. 첨자가 두 개, 서브스크립트가 두 개 있는데 앞에 거는 소스, 뒤에 있는 거는 물체 1, 2. 요건 당연히 그러면 뭐 어떻게 되지? Q2가 Q1을 미는 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사이 거리가 R이면 같은 전하는 서로 밀고 다른 전하는 서로 잡아당기는데 그 힘의 방향은 전하의 부호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두 전하를 잇는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지름 방향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radial direction에 있다고 얘기해요. 항상 두 개를 잇는 선 사이에 작용해요. 선 사이에서 향하는 방향이냐 멀어지는 방향이냐이지 이렇게 작용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쿨럼이 측정해 봤더니 그 힘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Q1 곱하기 Q2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걸 아는 건 좋지만 정량적인 걸 하려면 등식이 나와야 돼요. 등식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비례상수를 넣으면 되지 뭐 K를 넣는데 그래서 엄밀하게 쓰면 F1, 2는 K를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죠. 요거는 알지? R 햇은 유닛 단위 벡터예요. 지름 방향의 유닛 벡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1, 2가 이거지. 1, 2가 이건데 항상 여기서
멀리 반대 전하가 있는 소스가 있는 데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방향을 R 벡터. 요걸 마치 원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R 벡터예요. 그럼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여기서는 Q1, Q2의 곱이 양수니까 이쪽 방향. 음수면 방향을 바꿔서 이쪽 방향. 그래서 요 한식으로 사실 요거는 F12가 아니라 F라고만 그냥 써도 Q1, Q2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 생각하는 거 너무 복잡한데요? 복잡하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기만 구하고 방향은 이 두 개가 같은 부호의 전하야, 반대 부호의 전하야. 그것만 알면 되죠. 그걸 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새로운 상수니까 측정한 값이 뭐냐면 8.99 곱하기 10의 9승.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 좋아. 사실 외우기 쉽네. 뉴턴 제곱미터 퍼 쿨럼 제곱. 이게 뭐야? 전하의 단위를 앞으로 쿨럼이라고 쓸 건데 전하의 단위를 일단 볼까? 쿨럼이 뭐냐? 1쿨럼. 질량을 측정하는 건 좋은데 질량 측정할 수 있죠. 가속도를 측정하고 힘을 줘서 가속도를. 전하를 측정하는 거는 전하를 놓으면 좋은데 전하를 측정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전하가 얼마 있냐라는 것보단 전하가 흐르는 걸 측정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전하가 흐르는. 그래서 우리 뭐냐면 SI 단위기에서 사실은 기본 단위가 뭐냐? 기본 단위 여러분들은 길이, 질량, 시간을 배웠죠. 전기에서는 좀 더 들어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력학 배울 때 볼츠만 상수, 온도 하나 더 들어왔죠. 근데 이게 45분까지지? 또 왜 이렇게 밖에서 시끄럽지?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류가 기본적인 단위냐, 전하가 기본적인 단위냐. 측정의 관점에서 보면 전류가 좀 더 기본적이에요. 전류를 측정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그냥 전하. 전류가 뭐냐? SI 단위계에서 우리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어떻게 생겼든 두께가 어떻든 모양이 어떻든 간에 그 단면적을 보면 흐르는 전류가 1A일 때 1A의 전류가 흐를 때 1초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양 전류를 I라고 하고 DT라는 시간 동안에 가면 그러니까 I가 전류가 DQ, DT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으로 정의한 거죠. 그래서 1A의 전류가 1초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양을 1쿨럼이라고 해요. 좋아. 근데 아무것도 정의를 안 했어요. 그럼 1A는 뭔데? 전류는. 그건 1쿨럼이 도선을 통해서 1초 동안 지나가면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1A야.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정의는 별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전류를 1A를 정의하지 않는 돌고 돌죠. 그렇지만 우리 그냥 그렇다고 치고. 전하는 양자화돼 있어요. 양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양자역학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양자역학도 똑같은 의미에서 나왔다니까. 양자화, 퀀타이즈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말이 고상하게 들려서 그렇지 뭐냐면 어떤 값이 최소값이 존재하면 우리 그 양은 양자화돼 있다고 얘기해요. 퀀타이즈 돼 있다고 얘기해요. 최소값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그보다 작은 건 없죠. 그보다 큰 건 최소값의 정수배로만 존재해요. 전하가 한 개, 두 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실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다. 제일 작은 전자의 전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의 전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전하는 요거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고상한 용어냐? 우리 사람도 퀀타이즈 돼 있어. 우리도 1명, 2명 세지 1.2명이 우리 강의실에 60.7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사람도 퀀타이즈 돼 있어요. 사람 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이제 쿨럼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건 뉴턴이야. 요건 쿨럼의 제곱이야. 이건 차원이 없는 양이니까 R 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가고 쿨럼의 제곱 뉴턴 미터 제곱. 단위가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 중에서 엡실론 제로. 아, 또 바꿨어. 그럼 이거의 역수에다가 4파이로 나눠야 되네. 그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진공의 유전상수라고 불러요. 유전상수. 생물에서 얘기하는 유전은 아니에요. 영어로는 permittivity constant라고 해요. 아, 그럼 그걸 엡실론 제로라고 쓰지 왜 이렇게 더럽게 쓰나요? 왜 이렇게 더럽게 쓰냐면 이때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바보였겠어요? 이유가 있었겠지. 조금 있다가 배울 가우스의 법칙을 보면 이렇게 쓰면 쿨럼 법칙을 이렇게 더럽게 쓰면 가우스 법칙이 예뻐져. 그래서 우리 가우스 법칙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상수를 여기서는 왜 이렇게 뉴턴인 경우는 중력 상수 이렇게 딱 썼잖아. 이렇게 쓴 것처럼 하고 싶지만 다음 강의 때 볼 것처럼 왜 이렇게 쓰면 뭐가 그렇게 간단해지냐 하는 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을 거라. 오케이. 자, 힘의 특징은 역시 요 점에 전하가 Q가 있고 전하가 Q1, Q2, Q3가 각각 다음과 같이 요 물체에 이렇게 힘을 준다. 그러면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요건 잡아당기니까 Q와 Q2는 부호가 다 반대야. 요것도 잡아당기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전체 힘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다 빼. 다 빼고 둘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작용하는 힘. 또 요거 다 빼고 요거 둘만 있었을 때 작용하는 힘. 둘만 있었을 때 작용하는 힘. 전부 다 더하면 된다는 거죠. 더하면 네트워스, 알자 힘을 우리가. 그 다음에 껍질 정리는 역시 유효하고 아까 말한. 그 다음에 전하는 보존돼요. 전하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음의 전하인데 전자가 양의 전하인 것도 있어? 있어요. 세상에. 세상이 참 대단해. 플러스의 전하가 있으면 똑같은, 이걸 우리가 반입자라고 불러요. 이런 게 두 개가 합치면 전자기파. 여러분들이 그게 뭐더라? 여러분들 나이 때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 소설가를 모르나? 댄 브라운의 엔젤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에서 반입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통 가지고서 하는 소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면 전자기파는 전하가 없어요. 이 전하가 있잖아. 그렇지만 더하면 전체 전하는 0이죠. 0이면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약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중성자가 양성자 더하기 전자, 물론 다른 뭐 중성미제라는 게 하나 더 나오지만 요건 전하가 없는데 이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모든 자연계에서 처음과 마지막 과정에서는 전하가 보존돼요.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기적인 의미에서 기여할 거 점전하의 경우 쿨럼의 법칙. 여러 개가 있으면 중첩을 지킨다. 라는 것만 이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